점심 12시 반, 회사 근처의 국밥집에서 수육국밥 한 그릇 든든하게 잘 먹고 사무실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1시쯤 되니까 의자에서 일어나기 싫을 정도로 졸립니다. 모니터는 흐려지고 회의 중에 졸음 참느라고 허벅지를 꼬집어야 할 정도로 매우 피곤하죠. 옆자리 동료는 분명 똑같이 국밥 먹었는데 멀쩡합니다. 점심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지 뭐. 그렇게 넘기시죠? 버티기 힘들 정도로 정말 졸린 것.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유튜브 검색해보시면 어떤 의사는 당뇨병 신호다 라고 말을 하고 어떤 다른 의사는 그건 당뇨병이랑은 관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어느 쪽의 말이 맞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매일 겪는 그 식후 졸음이 위험한 것인지 아니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가려내는 법, 그리고 엄청난 졸음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오늘 점심부터 뭘 해야 하는지까지 이 영상 통해서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있던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사실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식후에 졸린 것 자체는 당뇨병 진단을 직접 내릴 수 있는 신호는 절대 아닙니다. 식후 졸음이 당뇨병과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 의사 선생님 말씀도 의학적으로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식후 졸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식곤증, 그리고 위험한 식곤증입니다. 먼저 정상적인 식곤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의 자율신경이 자동으로 모드를 전환합니다. 이제 좀 쉬면서 소화에 집중하자 모드로요. 이때 인슐린을 포함한 몇 가지 호르몬이 같이 작용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살짝 나른해집니다.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정상 반응입니다. 이게 바로 정상 식곤증, 약하게 살짝 나른한 정도, 보통 30분 안에 정상화됩니다. 그런데 위험한 식곤증은 차원이 다릅니다. 10분, 20분 만에 의자에서 못 일어날 정도로 무너지게 됩니다. 머리가 띵하고 몸에 힘이 빠지고 눈꺼풀이 천근만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안 마시면 오후 업무가 진짜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이러한 엄청난 식후 졸음이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이 위험한 식곤증의 정체는 본인 몸 안에서 인슐린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3년, 5년, 수년간 지속되면 결국 당뇨로 진단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망가진다는 것인지 정말 직관적인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온 포도당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흡수되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영양분, 특히 포도당이 피 속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포도당이 크게 두 가지 길로 갈라지게 되죠. 하나는 근육으로 가는 길, 다른 하나는 지방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길의 크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육으로 가는 길은 우리 몸의 메인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밥을 먹으면 들어온 포도당의 70%에서 80%는 원래 근육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육이 우리 몸의 가장 큰 포도당 청소부죠. 그래서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근육이 많은 분들은 똑같은 음식을 드셔도 식후에 거의 졸립지 않습니다. 우리 피 속에 들어온 포도당을 근육이 빠르게 다 처리해버리니까요. 반대로 지방으로 가는 길은 아주 좁은 골목길과 같습니다. 정상분들은 우리가 먹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직접 가는 비율은 5%에서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정제탄수화물 식사를 하고 운동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육국밥, 짜장면, 짬뽕, 김치찌개에 흰쌀밥, 이런 한국식 점심 메뉴, 특히 흰쌀밥이나 면을 단독으로 국물과 함께 많이 드시게 되면 혈당은 가파르게 폭발합니다. 당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포도당의 당지수가 100일 때 흰쌀밥의 당지수는 80에서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제표 기준으로 보면 평균이 89 정도 되죠. 밥 한 공기를 단독으로 드시는 건 포도당 물을 직접 마시는 것과 같은 비슷한 속도로 혈당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국밥처럼 단백질과 지방, 식이섬유가 섞이면 흡수가 조금 느려지죠. 하지만 흰쌀밥이나 면 단독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진짜로 혈당은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런 식사가 매일매일 반복되게 되면 우리의 메인 고속도로인 근육길이 인슐린에 점점 둔감해지게 됩니다. 길에 사고가 나서 정체가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근육에 의해서 잘 흡수되지 않는 포도당은 갈 데가 없어지죠.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혈액에 포도당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의 몸은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인슐린을 미친듯이 분비하게 되는 거죠. 좁은 골목길이라도 좋다. 일단 이 수많은 포도당을 지방 창고에라도 일단 넣어보자 하는 명령입니다. 원래 5에서 10%만 들어가야 되던 좁은 골목길에 그 많은 포도당이 강제로 쏟아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원치 않는 세 곳에 지방이 잔뜩 쌓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뱃속 깊은 내장지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간 주변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근육 사이사이로 지방이 끼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뭐냐? 우리 몸에 있는 지방 창고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포도당을 좁은 창고 안으로 넣다 보면 창고가 넘쳐버립니다. 그 넘친 지방은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자리로 채워 들어가게 되죠. 이게 위험한 식곤증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근육 사이로 포도당이 들어가는 이 마지막 단계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한우 마블링 단계입니다. 위험한 식곤증은 한 가지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죠. 점심 직후 30분 안에 무너지는 케이스, 이게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정제탄수화물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인슐린이 갑자기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혈당이 정상의 2배 가까이 솟구쳤다가 인슐린 폭격에 정상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식후 혈당이 160, 180까지 오르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70 아래로 떨어지면서 몸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그 연료인 포도당이 과도한 인슐린 분비로 인해서 절반 가까이 떨어지게 되니까 의자에서 못 일어날 정도로 정말 졸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 졸리진 않은데 식후 한두 시간 동안 머리가 좀 멍한 케이스입니다. 글이 잘 읽히지 않고 집중이 되지 않고 회의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멍하니 화면만 보게 되는 상황이죠. 이걸 브레인포그라고 부릅니다. 뇌에 안개가 낀 것 같다는 뜻이죠. 이게 첫 번째 상황보다 더 무서운 케이스입니다. 졸린 사람은 보통 자기가 졸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멍한 사람은 본인이 멀쩡한 줄 압니다. 오늘 오후의 컨디션이 좀 별로네 정도로 넘기시죠. 그런데 이번 케이스에서는 또 다른 신호가 같이 오게 됩니다. 밥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입이 심심해집니다. 우리 몸에 당이 충분하면 그만 먹으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만 먹으라는 이 신호가 망가지게 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점심 직후에는 멀쩡한데 오후 2-3시쯤 갑자기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초콜릿이나 단 음료 없이는 오후가 안 굴러갑니다. 점심 먹고 그냥 오후에 조금 슬럼프 온다고 생각하셨죠?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췌장에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이 지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 한 번에 잘 나오지 않고 한두 시간 뒤 조금 늦게 2-3번에 걸쳐서 나오는 패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본인 몸 안에 한우 마블링이 끼게 된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1등급 한우에는 마블링이 잘 박혀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맛있죠. 그게 사람 몸 안에서도 똑같이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인슐린이 매일 과잉 분비되는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우리 몸은 남는 영양분을 지방으로 쌓아두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디에 쌓이냐가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뱃속 내장지방에 쌓이고 그 다음은 간 주변에 쌓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내장지방과 간 주변에 지방을 쌓아도 더 넣어야 할 포도당이 남아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끼게 됩니다. 팔이나 다리 근육 사이사이로 포도당이 들어가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소성 지방, 근지방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몸에 한우 마블링 같이 근육 속 지방이 생기는 겁니다. 정육점 한번 가보시면 지방이 잘 박힌 등심 그 모양이 본인의 팔이나 종아리 안에서도 똑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이 낀 근육은 인슐린에 더 둔감해지게 됩니다. 분명 근육은 강력한 포도당 스펀지인데 근육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이 상태까지 오게 되면 수년 안에 본격적인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당뇨로 확진된 게 아니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약 없이도 비싼 영양제 없이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단계이기 때문이죠. 식후 졸림이 매우 심하더라도 아직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단계입니다. 두 가지만 같이 실천하셔도 당뇨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점심 한 끼만 정제 탄수화물을 조금만 줄여볼게요. 당장 모든 끼니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딱 점심 한 끼입니다. 수육국밥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단 국밥에 밥 한 공기 다 말아서 국물까지 싹싹 긁어먹지 마시고 수육과 부추 같은 건더기를 먼저 건져 드세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먼저 들어가면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밥 한 공기는 한두 숟갈 줄이고 그리고 흰 쌀밥보단 잡곡밥이 더 좋습니다. 짜장면처럼 면만 가득한 음식보다는 나물과 단백질이 풍부한 비빔밥 아니면 단백질 도시락도 좋습니다. 식후에 입이 심심하다고 먹는 달달한 음료는 최대한 피해보세요. 아무리 밥을 올바르게 먹어도 식후에 먹는 디저트 하나가 잡았던 혈당을 다시 폭주시키는 트리거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밥을 다 먹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10분에서 15분만 걸어보세요. 핵심은 식사 직후입니다. 밥을 먹고 난 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식사 직후가 좀 어렵다면 늦어도 1시간 안에는 바로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운동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벼운 산책이라고 생각하세요. 뛰지 마시고 꼭 헬스장 안 가셔도 됩니다. 밥 먹고 무리한 운동을 갑자기 하게 되면 오히려 속이 거북하거나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회사 앞 한 바퀴, 이것만으로도 좁아져 있던 근육길이 잠깐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인슐린 도움 없이도 근육이 스펀지처럼 직접 포도당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 자체가 생길 수가 없죠. 실제로 뉴질랜드 한 연구에서 식후 즉시에 10분 걷기를 한 그룹이 식후 30분 뒤에 30분 걷기를 한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22% 더 잘 조절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운동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딱 이 두 가지만 실행으로 옮겨보세요. 다음 주 점심부터 식곤증이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비싼 영양제나 당뇨약, 다이어트약, 당뇨로 꼭 확진된 게 아니라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당뇨 직전 당을 떨어뜨리는 데 검증된 가장 강력한 해결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